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뇌졸중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관심이 높아지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구분되는데요.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어서 전조 증상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뇌출혈의 위험을 살펴보는데요. 뇌혈관이 터질 수 있는 이유,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열이 나거나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화상을 입기도 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과 처치법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합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응급질환이죠. 하지만 뇌출혈도 발생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뇌출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만큼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도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사실 발생 빈도 자체는 뇌경색이 더 많습니다. 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대략 한 80%,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20%인데요. 네. 이름에도 아시다시피 뇌혈관이 막히는 것은 굉장히 큰 혈관이 막힐 수도 있지만 작은 혈관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아주 경한 것부터 매우 심각한 것까지 80%지만 굉장히 증상의 범위가 다양하고요. 네. 그렇지만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상이 굉장히 처음부터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좀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뇌출혈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응급 질환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뇌졸중 전체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1년째 이제 사망할 확률이 거의 15%에서 20%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런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발생한 다음 바로 이제 안타깝지만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게 조금 회복이 되더라도 다른 이제 후유 장애, 마비라든지 발음, 언어 장애, 삼킴 장애 이런 것 때문에 2차적으로 감염 등도 잘 생겨서 네. 사실은 이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맞는데 네. 그 중에서도 뇌출혈 같은 경우는 특히 지주막하 출혈이라 그래서 뇌출혈 중에서 좀 큰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에 이르는 확률도 30%라고 네. 알려질 정도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사망률이란 표현보다는 치명률이란 표현도 좀 쓰는데 네. 이제 벌써 응급실 도착하기 전에도 30% 정도가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응급실에 와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빨리 치료가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응급실에 빨리 도착한다 이런 것들은 뇌졸중,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모두 매우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같은 경우는 한시라도 빨리 뚫어줘야 뇌의 손상을 막기 때문에 더욱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출혈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한 번 터진 다음에 저절로 멈춰 있는 상태가 있는데요. 네. 예, 사실 이제 실은 한번 터지고 이제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이제 사실 한번 터진 것 때문에 후유증이 남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치료의 시간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게 재출혈의 위험이 있거든요. 이제 터진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또 터지고 우리가 마치 지진 나듯이 여진이 있고 또 지진이 나듯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와서 다음 재출혈을 막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거는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이제 피부 같은 데 출혈이 나보면 아시겠지만 지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 이런 것 때문에 뇌출혈 지혈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한 빨리 오셔서 지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나 저러나 사실 그게 막혔는지 터졌는지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쪽으로 증상이 팔다리 마비라든지 얼굴 마비, 네. 언어 발음 장애 등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든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뇌출혈로 쓰러진 순간부터 우리 뇌의 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하나요? 네, 뇌출혈 같은 경우는 피가 이렇게 탁 터지는 거기 때문에 네. 터지는 순간 이미 손상은 생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도 물론 뇌가 이제 혈액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수분 내에 손상은 생기지만 돌아가는 혈액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버티는 시간이 좀 있는데 어찌 보면 뇌출혈은 터지는 순간 뇌신경이 사실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터지는 순간 뇌신경이 손상되기 시작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시간이 지체될수록 또 뇌가 부어오릅니까? 예, 사실은 이게 피부에 생기는 상처 혹은 혈종이라 그래서 피멍보다 심한 이런 이제 피부에도 피가 가끔 이제 심하게 부딪히면 고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뇌출혈 같은 경우도 부딪혀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고 부딪히지 않고 생기는 비외상성 뇌출혈이 있는데 어찌되었던 네. 뭔가 피부처럼 이게 뇌도 손상이 생기면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상처라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그렇네요. 거예요. 예, 상처도 그냥 놔두면 조용히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막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뇌도 마찬가지로 네. 출혈이 크다든지 출혈에 의한 주변 조직 손상이 많다. 혹은 네. 기저질환에 뭐 당뇨병 같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그런 기저질환이 있다. 이러면 더 부어오르고 덧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일단 치료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뇌출혈이 그렇게 위험하긴 하지만 또 뇌출혈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뇌출혈도 크게 이제 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뇌 안쪽에 있는 가장 큰 혈관, 우리가 뭐 중대뇌동맥, 전대뇌동맥이라고 하는데 사실 큰 혈관이라고 해도 한 2mm가 잘 안 되게 하는데요. 그래도 뇌에 있는 혈관 중에서는 굉장히 큰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치명률이 높은 그런 질환이고 또 반대로 뇌 끝자락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뇌 내출혈이라 그래서 뇌 안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보다는 그런 이제 치명률 같은 게 높진 않지만 사실 같은 혈관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네.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보다는 터지는 경우가 훨씬 이런 증상이 심하고 위험도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쾅 터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스며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피가 탁 터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큰 영역의 문제를 아무리 작은 혈관이라도 좀 제법 큰 영역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큰 혈관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험도가 뇌경색보다는 크다 말씀드리고 또 반대로 이제 뇌 표면, 뇌 막 근처에 있는 뇌 표면에 있는 혈관이 동맥이 아니라 정맥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막하 출혈 뭐 이런 것들도 주로는 부딪혀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비외상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당연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심장질환이나 이런 게 있어서 복용해야 되지만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그런 경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뇌 표면에 혈액이 고이는 그런 출혈도 또 주요한 출혈의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뇌출혈이 발생하는 위치로 이제 구분을 하면 뭐 지주막, 연막, 경막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뇌가 세 가지 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막, 연막, 경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이 있고 막과 막 사이를 혈관이 흐를 수도 있고 실제로 뇌 안으로 혈관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혈관은 굉장히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뇌 내출혈이라 그래서 뇌 안쪽에서 발생하는 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고혈압이랑 워낙 관련이 많아서 과거에는 이제 뇌내 출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고혈압 조절이 안 돼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고혈압 조절이 되면서 작은 혈관, 뇌 안쪽으로 들어간 혈관의 출혈은 좀 줄고 있는 상태고요. 지주막하 출혈이란 것은 혈관의 뇌동맥류 혹은 뇌동맥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뇌혈관이 이렇게 이제 부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뇌 실질 안이 아니고요. 사진을 보면 뇌 한가운데로 보이지만
뇌가 이렇게 접혀 있기 때문에 뇌 안쪽이라고 해도 뇌 바깥이거든요. 네. 지준막과 뭐 연막 이런 사이 쪽에 생기는 출혈이기 때문에 뇌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으로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특정 네. 영역이 아니라 뇌 전체적인 영역에 큰 형태의 출혈이 생기고 이게 지혈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출혈이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것도 사전에 예방하는 뇌신경외과 영역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치료들이 시술 같은 것들이 국내에는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네. 다행히도 과거에 비해서는 예방이 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뇌 이제 정맥 쪽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거보다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항혈전제랑 항혈소판제를 쓰는 경우도 많고 이제 고령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는 당연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좀 알게 모르게 이제 이제 살짝 부딪혔거나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혈관 손상이 조금 누적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터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경막하 출혈의 비율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을 얘기할 때 고혈압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뇌출혈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출혈성 뇌출혈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 뇌졸중, 아까 뇌혈관 질환 중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오는 게 뇌졸중이고요. 네. 그 중에서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 터지는 게 뇌출혈이라서 이런 전체적인 급성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 혹은 이제 남자분에서는 흡연 1번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비슷한 질환이 이제 심장혈관, 관상동맥 질환 이런 거에는 고지혈증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근데 물론 뇌혈관 질환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지만 특히 뇌혈관 질환에서는 고혈압이 1번 위험 요인인데 그 이유가 뇌출혈 때문입니다. 이게 뇌출혈은 이름에도 아시겠지만 탁 터지는 거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당연히 터질 위험이 높아지고요. 특히 뇌출혈이 고혈압에 의한 작은 혈관 손상이 제가 심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주막하 출혈이라든지 경막하 출혈 모두 다 고혈압이 위험 요인입니다. 혈관에 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혈압이 높으면 더 잘 터지고요. 그다음에 표면에 있는 정맥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런 손상이 누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고혈압이 있으면 당연히 더 잘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은 뇌출혈에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고 실제로 과거보다 뇌출혈의 전체적인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고혈압 관리가 과거보다는 잘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혈관이 터지는 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이 대표적 위험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출혈성 뇌출혈이 발생하면 진행 속도가 좀 빠른가요? 사실 이게 출혈이란 게 뇌가 두개골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딱딱한 뼈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 출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지혈되는 효과가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출혈이 탁 터지면 이게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뇌가 한정된 공간에서 원래 우리도 출혈을 멈추는 방법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좀 눌러지기 때문에 사실은 뇌가 탁 터진 이후에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지주막하 출혈에서 약간 큰 저 2mm라 했지만 큰 혈관이 터졌을 때는 그 주변 공간이 지주막이라 그래서 어떤 뇌 실질환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압력이 걸리는 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혈이 될 때까지 시간이 다른 출혈보다 좀 오래 걸린다고 해도 그게 몇 시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몇 분이라도 사실은 피가 계속 터지고 있으면 몇십 분에 터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 속도가 빠르다면 빠른 거지만 멈추는 속도도 사실 빠르기 때문에 과연 그 시간 동안 출혈이 얼마나 되었느냐 출혈량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이제 항혈소판제나 항혈전제 같이 당연히 드셔야 될 분은 드셔야 되는 약인데 이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압력이 있더라도 지혈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스피린 먹고 있으면 지혈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실제로 누르고 있어도 지혈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압력이 걸리더라도 그런 약제를 먹는 분들은 출혈이 지속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출혈량도 늘어나고 차후에 그런 이제 출혈의 부종, 부어오르거나 덧나는 현상 이런 것들도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후유증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비라든지 언어 장애도 그렇고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뇌는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뇌는 오른쪽 움직임, 오른쪽 뇌는 왼쪽 움직임, 뭐 왼쪽은 언어,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은 하는 일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출혈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후유증이 다 다르게 생길 수 있는데요. 네. 뇌경색 같은 경우는 특정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후유증이 좀 이제 국소적일 수가 있는데 출혈은 사실 특정 혈관이 터지더라도 주변 넓은 영역으로 출혈의 양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마비와 언어가 같이 있다든지 네. 마비와 언어와 시야 장애 이런 것들이 시력 저하 이런 게 같이 있다든지 해서 후유증도 좀 더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그러고 결국 후유증이 복합적이다는 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망률도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출혈량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지혈이 또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면 약물로도 지혈이 될까요? 일단 혈압도 낮춰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지혈은 이미 응급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혈은 돼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동안에 얼마의 출혈량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재출혈을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혈관이 뭔가 안 좋았기 때문에 출혈이 생긴 거라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못하면 또 그대로 또 출혈이 생기거나 할 수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재출혈이 생기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우선은 재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압 관리 빠르게 혈압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출혈이 생긴 것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혈압이 2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았는데 출혈 때문에 또 높아지다 보니까 재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빨리 오셔서 이제 재출혈을 막는 걸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출혈이 잘 발생할 수, 그러니까 약을 당연히 드셔야 돼요. 이런 말씀 때문에 약을 안 드시면 안 되는데 이제 항혈전제나 항효소판제를 불가피하게 당연히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혹시나 뇌출혈이 생기면 사실 출혈이 늦게 멈출 수가 계속 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크게 이렇게 펑펑 터지는 건 아니겠지만 스면 나오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을 써서 빨리 그 약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없앨 수도 있고 아직까지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어서 없앨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그런 약의 효과를 빨리 없애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약물로 그런 이제 출혈을 조장하는 그런 약들의 효과를 빨리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주막하 출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뇌 안쪽에 있는 가장 큰 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또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고요. 응급실 도착 전에 이미 사망이 이르는 경우도 많죠. 다행히 그래도 와서 치료를 받으면 또 이제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치료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또 그 터지는 자리에서 출혈이 재출혈이거나 조금씩 스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주막하 출혈은 특히 이제 신경외과적으로 빠르게 어떤 뭐 시술이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은 어떤 약물 치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제 수술이나 시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치료라서 아무래도 좀 더 고도화된 치료가 응급 치료가 필요한 그런 출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 시행되는 혈관 조영술이 지주막하 혈관을 살피는 건가요? 아주 좀 이제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혈관 갔을 때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혈관 조영술을 하느냐는 건데요. 지주막하에 있는 혈관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큰 혈관들입니다. 뇌로 뭐 큰 혈관이라 해도 2mm 뭐 이런 것이지만 사실은 뇌에 있는 실핏줄을 아직까지 우리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실핏줄은 아직까지는 그런 뭐 1mm 이하 정도의 굉장히 얇은 혈관에까지 장치를 넣어서 터지면 막거나 뭐 이렇게 이제 막힘을 뚫거나 하는 기술이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큰 혈관, 특히 지주막하에 있는 혈관들은 막히면 뚫어야 되고 터지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혈관 조영술이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이면 당연히 이미
처음에 터졌다가 막혀 있을 수 있죠. 또 재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막든지 아니면 스며 나오고 있으면 막아줘야 되고 네. 혈관이 막히면 그 자리를 이제 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럴 때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미 출혈이 너무 많이 됐다든지 혹은 뇌경색에 혈관이 막혀서 이미 뇌손상이 심하면 네. 아무리 빨리 오시더라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 빨리 오시라 3시간, 4.5시간 요즘은 24시간까지 이야기하지만 네. 빨리 오신다고 모두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오셔야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기회가 있는 환자는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시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 얘기하셨지만 지주막하 출혈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 요인이 뇌동맥류라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예, 모든 지주막하 출혈이 뇌동맥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이제 뇌동맥류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뇌에 있는 지주막에 있는 큰 혈관이 쉽사리 터지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아무리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해도 네. 그런 건데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이제 부풀어 좀 얇아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가 이제 주로 터지기 때문에 네. 뇌동맥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크다 이러면 실제로 출혈이 없더라도 사전에 예방적으로 시술을 해서 이런 뇌동맥류를 막거나 네. 혹은 이제 신경외과적 처치를 통해서 클립이란 걸 통해서 이렇게 찝어주거나 이런 네.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뇌동맥류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그래서 과거보다 지주막하 출혈의 비율이 좀 줄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모든 뇌동맥류를 다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크기가 작다든지 위치가 괜찮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든 뇌동맥류를 다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뇌동맥류가 있다 해서 너무 걱정하고 이렇게 지내실 네. 필요는 없는데 특히 전문가들 특히 이제 위험도를 예측하는 의사와 그리고 또 실제로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하는 신경외과 의사들과 잘 상의를 해서 네. 필요한 필요한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예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게 뇌동맥류인 건데요. 터지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나요? 초기 증상이 있으면 지주막하 출혈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벼락 두통, 천둥 두통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실제로 완전히 터진 건 아닌데 그 동맥류에서 일부 혈액이 살짝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네. 혹은 천둥 번개가 머리에서 치는 것 같다.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심한 두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런 두통이 수분에서 이런 정도 지속되다가 오히려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네. 경우가 좀 위험한 두통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두통이 갑자기 발생했다 이러면 저희가 꼭 뇌동맥류가 없는지 놓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 벼락 두통, 천둥 두통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있다면 한번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증상은 참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밤에 갑자기 열이 나기도 하고 잘 놀다가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중요할 텐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응급의학과 소속 소아과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응급 상황들이 참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놀라는 일이 아이가 열이 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38도 이상이 되면 조치가 필요한 걸까요? 38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입니다. 네. 38도가 넘어도 애가 잘 놀고 잘 먹으면서 컨디션이 좋으면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열이 나는 발열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열이 내리면 안심이 되긴 하지만 혹시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열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네. 하나의 증상입니다.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대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열의 높이보다는 지속 기간인데요. 네. 3일 이상 열이 지속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네. 열이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좀 더 이제 관찰을 하고 병원에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상하게 꼭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열이 날 때 적절한 조치, 순서도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해열제부터 먹이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그 밤에 이제 증상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네. 이게 이제 의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통증과 염증을 억제하는데 이제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제 밤에 급격히 줄어들어가고 밤에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또한 면역 활동이 밤과 새벽에 더 활발해서 열도 이 시간대에 더 높게 측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열이 이제 일단 있을 때 적절한 조치는 일단은 먼저 체온을 정확히 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보통 그냥 열감이 있다고 해서 열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네. 정말 애가 진짜 열이 있는지 체온계로 재보시면 이제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38도 이상이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꿔주시고 네. 30분 후 다시 측정해서 열이 그대로거나 더 올랐다면 그때 해열제를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체온을 좀 정확하게 재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열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들도 살피는 게 또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그렇게 열이 날 때였는데요. 잘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오한이 있으면 좀 그때는 해열제를 이제 먹여야 되겠다 싶은데 아이가 열이 높긴 한데 잘 놀면 그냥 좀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좀 지켜봐도 되는데요. 네. 근데 일단은 애가 이제 컨디션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계속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괜찮다가 나중에 또 힘들어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애가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혹시 불편한 데는 없는지 그러니까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좀 아이의 전반적 상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해열제로 기대하는 건 체온계 숫자가 아니라 아이가 불편을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열제 종류가 많잖아요. 해열제를 먹여야 할 땐 뭘 먹이면 될까요? 아이에게 쓸 수 있는 해열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아세트아미노펜과 그리고 이부브루펜 등의 엔세이드 계열 해열제들이 있습니다. 네.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이나 이부브루폰 계열의 해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약이든 같은 계열로 먹이는 게 좋은 건가요? 서로 다른 계열의 해열제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그 열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4시간 간격이 안 되었어도 해열제를 또 줘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단 이부브루펜은 하루 4번까지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은 6번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네. 보통 해열제가 4시간 간격으로 이제 먹이라고는 말을 들었는데 복용 시간이 간격이 중요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용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간 독성 같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용량과 그리고 시간 간격을 꼭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또 이불을 덮어서 땀을 빼는 게 좋은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은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수건에 적셔서 몸을 닦아줘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
너무 덥거나 네. 너무 추운 거는 둘 다 안 좋습니다. 일단 실내 온도는 한 23에서 25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고 아이가 더 힘들어할 수 있어 네.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실내 온도는 23도에서 25도 정도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물은 미지근한 물, 보리차 뭐 이런 질문도 많은데 상관없을까요? 네. 물은 사실 이제 전해질이 들어있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보리차나 아니면 이제 우리 전해질이 있는 이제 스포츠 음료 이런 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모관이 아프면 뜨거운 물보다는 네.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이 더 좋습니다. 네. 해열제도 먹이고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도 들여다보고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 발열 상태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는 이제 열과 함께 이제 경련을 하는 경우, 네. 그리고 둘째는 열이 있으면서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후 3개월 미만 영아의 발열은 즉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네.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경우라면 아이가 뭐 축 처지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아이가 잘 놀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혹이 나기도 하는데 사진을 찍어봐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로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심 증상은 없을까요? 네. 의식 소실, 구토, 보채 이런 게 없고 또 1m 미만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네. 평소와 다름없다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안전을 위해 진찰을 받아보는 거는 권장합니다. 네. 혹이 가라앉으면 안심하기도 하는데 자꾸 잠을 자려고 한다거나 보채고 구토를 하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 거네요. 이건 어떤 위험을 살피는 건가요? 네. 그런 증상들은 이제 혹시 이제 뇌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대로 1m 이상 높이에서 떨어졌거나, 네. 이제 큰 혹이 생겼거나, 아니면 구토를 3회 이상 한다거나, 아니면 의식 소실, 또 애가 평소와 다르게 좀 행동을 보일 때는, 네.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즉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아 보여도, 네. 머리에 충격이 있은 후 48시간 동안은 지연성 출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네. 뇌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밖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넘어진 경우에도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의심 증상들을 살필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아픈 걸 이제 표현하지 않고 이제 참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서 이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평상시랑 좀 다르다고 느껴지면은 그리고 조금 불안하시면 그냥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즘 여름철 물놀이도 많을 때입니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응급처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물놀이 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확인 즉시 이제 119에 신고하시고 네. 그다음에 안전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 후에는 제일 먼저 애가 이제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숨을 쉬는지 네. 그리고 맥박이 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럼 구급대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처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약에 아이가 이제 의식이 있으면 옆으로 눕혀서 물을 토해낼 수 있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젖은 옷을 벗기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호흡 상태와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합니다. 네. 의식 변화와 호흡 상태를 잘 살펴보라고 하셨는데요. 의식이 없으면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죠? 네. 의식이 없으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근데 아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인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기도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아이의 목을 과도하게 젖히지 말고 이 턱 끝만 살짝 들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들은 기도가 좁아서 과도하게 젖히면 오히려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슴 압박은 영아는 그러니까 1세 미만은 손가락 2개로 가슴 명치 바로 위를 압박하시고 네. 또 1세 이상은 한 손 혹은 이제 두 손의 손꿈치를 가슴 깊이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아이의 3분의 1 정도를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30회 후에 네. 인공호흡 2회를 계속 지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좀 더 주의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그땐 정말 많이 놀라서 알고 있던 응급처치법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화상은 초기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일단은 즉시 이제 10에서 20분간 흐르는 찬물로 식혀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 얼음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얼음은 오히려 조직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얼음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군요. 화상을 입었을 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찬물에 화상 부위를 씻는 게 우선일 텐데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찬물에 씻는 게 중요한가요? 네. 그 열 전달을 차단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고 그리고 또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네. 또한 이 깨끗한 물로 해주시면 이제 세균 감염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화상은 1도, 2도, 3도처럼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피부가 약해서 정도가 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단계별로 어떤 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후유증의 차이가 있겠죠? 맞습니다. 아이들은 피부가 얇아서 같은 열에도 더 깊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수포가 보이는 2도 이상 화상이 아이 손바닥 크기 이상이거나 얼굴, 손, 발, 관절 부위 화상, 네. 그리고 1세 미만 영아의 모든 화상은 네. 즉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병원에 가기 전에 된장을 바르거나 바셀린을 바르기도 하고 감자를 갈아서 붙이기도 하던데 어떨까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한 민간 요법들은 오히려 화상을 악화시키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처치를 하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놀라게 하는 응급 상황으로 코피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를 때가 있거든요.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코피는 이제 정말 부모님들 놀라게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네. 특히 피가 많이 날 때는 이제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코피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은 코 안쪽 혈관이 얇고 예민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터집니다. 네. 그래서 코피를 자주 흘리는 이유로는 이제 건조한 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그 습관성 코 후비기, 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코 감기,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혈액 질환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환경적 요인이나 습관 때문이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휴지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이 흘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피가 많으면은 어쨌든 그걸 이제 지혈을 해주셔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개를 이제 뒤로 젖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 피가 이게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서 네.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시고 네. 콧구멍 바로 위를 10에서 15분간 압박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구멍 위를 조금 눌러주시면 되는 거군요. 네.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이제 앞서 제가 휴지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이 흘리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응급실로 가면 어떤 처치를 하나요?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가기도 해서 걱정인데요. 네. 20분 이상 이제 계속 출혈이 있거나 이제 아무래도 출혈량이 많으면 네.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응급실로 가시면 이제 일단 환자 상태를 보고 이제 계속 이제 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전기 소작술이나 아니면 비강의 이제 패킹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네. 이제 그 목 뒤로 넘어가는 이런 피는 그냥 뱉어내도록 본인이 유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코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 이렇게 좀 오래 코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제 아주 드물게 이제 혈액 질환이 있으면 네. 이제 혈소판 감소 질환이나 감소증이나 이제 이런 그 응고에 문제가 있는 이제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위해서 또 피 검사랑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응급실을 가봐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칼에 베었을 때도 있죠. 피가 나면 일단 보호자도 당황하는데 베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깨끗한 꺼즈나 수건으로 이제 10에서 15분간 직접 압박해서 지혈하시고 네. 출혈이 멈추면 흐르는 물로 세척 후에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네. 1cm 이상이거나 깊게 베인 경우는 네. 봉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파상풍이라든지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네. 기본 접종을 완료한 아이들은 네. 대부분 안전하지만 더러운 칼이나 이게 녹슨 도구에 베인 경우는 파상풍 항체 주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이 베인 곳에 이제 급하게 소독을 한다고 소주를 붓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로 네. 깨끗하게 씻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흐르는 물로 씻기시는 것만 해도 네. 이제 감염을 좀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이제 지혈과 이제 깨끗한 물로 이제 소독시키는 거.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베인 곳을 급하게 휴지로 감쌌다가 휴지가 붙어서 떼내느라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휴지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 꺼즈가 집에 있으면 네. 이제 깨끗한 꺼즈로 이렇게 감싸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수건으로 감싸시는 게 좋습니다. 네, 휴지는 나중에 이제 또 응급실에서 떼기도 또 힘들고 네. 또 오히려 그거를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휴지는 사용하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화상을 입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과 처치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의 언젠가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